너 우리 엄마 통장 어디 있어? 너 엄마 정신없을 때 네 명의로 다 돌려놓은 거 아니야? 당장 내냐?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제 팔을 낚아채는 신우이 영숙의 눈은 이미 광기에 서려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 곁에서 딸이라는 사람은 엄마의 숨소리보다 엄마의 지갑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요. 신우이는 저를 유산이나 노리는 불려우로 몰아세우며 급기야 제 낡은 보따리들을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는 그렇게 평생을 바친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은 제 품 안에는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 제 손에 꼭 쥐어주신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지금 열어보지 마라 하시던 어머니의 유언 같은 한마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열어본 순간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 그 안에 담긴 기가 막힌 반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67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가고 보니 인생이란 게 참으로 덧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 넘어 산, 고개 넘어 고개를 넘어 여기까지 오고 보니 사람 마음 하나 얻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도 귀한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1988년 4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 봄날. 27살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 대문을 처음 밟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기와집, 마당 한켠에는 크고 작은 장독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본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꼭 잡으시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아가,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우리 며느리 얼굴이 참 복스럽게 생겼네. 호호.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제 긴장된 마음이 스르륵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 문턱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한 여자의 차가운 시선이 제 등을 꿰뚫고 있었지요. 엄마, 그렇게 처음부터 곱게 봐주시면 안 돼요. 올케는 시집 와서 고생 좀 해야 철이 드는 법이에요. 그게 제가 신우이 영숙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보다 겨우 2살 위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저를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짙은 남색 투피스에 파마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도시 여자 특유의 매서움을 풍겼습니다. 영수가 왜 그러니? 아가한테 인사 좀 해라. 시어머니께서 난처한 표정으로 신우이를 나무라셨지만 신우이는 코웃음만 치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긴 겨울을 예감하듯이 말입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은 파김치가 되어 잠들었고 저는 낯선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지요. 엄마, 저 올케 친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결혼할 때 이불 한 채도 제대로 못 사왔다면서요? 오빠가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애를 데려온 건지. 영수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마음씨가 중요한 거지.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 에이, 엄마는 그러시니까 오빠가 저 모양인 거예요.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월급쟁이로 근근히 살면서 무슨 배짱으로 장가를 간 건지. 나 같으면 절대 안 받아줬을 거예요.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이 가난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금니를 악물고 다짐했지요. 나는 성실하게 살 거야. 마음으로라도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신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혈압이 있으시다는 말을 들었기에 국을 되도록 싱겁게 간을 했지요. 다 됐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래, 수고했다, 아가야. 어디 맛 좀 볼까? 시어머니께서 막 숟가락을 드시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친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시누이는 틈만 나면 친정집에 들르곤 했지요. 어머, 엄마. 아침 드세요? 올케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올케.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시누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시누이는 상 앞에 턱하니 앉더니 국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았지요. 그리고는 인상을 확 구기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올케, 이게 뭐예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요? 우리 엄마 고혈압 있는 거 모르세요? 아, 그게. 고혈압 환자는 짜게 드시면 안 좋다고 해서.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짜게 드셔온 분이에요.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입맛 떨어지고 기운도 없어지시죠. 자네는 손맛도 없으면서 어떻게 시집올 생각을 했나 몰라, 정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김을 얼굴에 다 맞아가며 서 있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영수가 올케가 고생하는데 좀 살살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다시 끓여올게요, 고모님. 에휴, 그럴 시간 있어요? 엄마 출근 시간 다 됐는데. 내가 소금이라도 좀 타야겠네. 시누이는 저를 밀치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국에 소금을 왕창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짠 국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드시는데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누이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올케, 이 수건은 왜 이렇게 빨래를 대충 했어요? 비누 냄새가 그대로 나잖아요. 올케, 마루 걸레질 좀 제대로 해요. 여기 먼지 좀 봐요. 손가락으로 금 그을 수 있겠네. 올케, 자네 도대체 뭘 배워온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안 시켰어요? 저는 매번 죄송합니다, 고모님.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트집은 끝이 없었지요. 제가 밥을 하면 밥이 질다 설익었다 했고 빨래를 하면 제대로 안 헹궜다 했으며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닦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시누이가 제 장바구니를 뒤지고 있더군요. 올케, 이 무값이 얼마예요? 1,500원이요, 고모님. 뭐, 1,500원? 시장 끝에 가면 1,000원에 파는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왔어요? 살림 못할 거면 장도 보지 마세요. 사실 그날은 비가 와서 시장이 일찍 파장했고 저는 마지막 남은 물을 샀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하면 핑계대지 마세요라는 말만 돌아왔기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반복했지요.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시누이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저를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올케는 참 복도 없어요. 친정이 가난해서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왔잖아요. 우리 오빠 월급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시절엔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와 달리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아가, 오늘 참 수고했다.
이리 와서 이 떡 좀 먹어라. 내가 내 생각하며 만들었단다. 시어머니께서 몰래 챙겨주시는 인절미 한 조각이 얼마나 달았는지 모릅니다. 그 달콤함이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잘하고 있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영숙이가 좀 까다롭긴 해도 마음은 나쁜 애가 아니란다. 조금만 참아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신우이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셨습니다. 오랜 지병이셨던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지요. 저는 매일 병원에 다니며 시아버지 간병을 도왔습니다. 신우이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옳게 내가 무슨 시간이 있다고 병원에 가요? 나도 시집살이 하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옳게나 열심히 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신우이는 뒤늦게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 손을 붙잡고 엉엉 울더군요. 아버지, 제가 효도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도 사람인데 마음 한구석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진짜 신우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여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큰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있어요. 상가 건물 하나하고 약간의 현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지 의논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나, 그런 거 오늘 얘기해야 해? 아버지 사무제 날인데. 언제 얘기해? 이런 건 빨리 정리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는 거야. 자, 여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이 건물 시세가 지금 3억 정도 된대요. 신우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신우이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나, 그 건물은 아버지가 어머니랑 오빠 그리고 누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잖아. 당연히 법대로 상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법대로 하면 엄마가 제일 많이 가져가시고 너랑 나는 반반씩 나눠 갖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내가 딸이잖아.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시집가면 남이 된대. 그런데 아들인 내가 재산을 똑같이 가져가는 게 말이 돼?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 법 하지 마. 우리 집안은 법대로 안 해. 내가 딸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속이 풀린다고. 신우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를 하려 하셨지만 신우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결국 그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신우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신우이는 틈만 나면 제 곁에 다가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옳게 명심해. 저 건물은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거야. 자네처럼 외지에서 굴러온 돌이 넘볼 물건이 아니라고. 알았어? 절대로 넘보지 마. 고모님,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왜 남의 재산을. 남의 재산? 웃기는 소리 하네. 자네 지금 우리 오빠 와이프잖아. 오빠가 받으면 결국 자네 것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수작 부리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있어. 이 집안 재산 분배에 자네는 끼어들 자격도 없어. 신우이는 마치 제가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제 도리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고모님, 오해예요. 저는 진짜로 오해가 아니야. 자네 눈빛 보면 다 알아.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돈만 보이면 눈이 뒤집힌다니까.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아양 떠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신우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그저 바닥만 보며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누나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재산은 나도 관심 없어. 엄마가 알아서 정리하실 거야. 여보, 난 정말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그런데 고모님은 왜 자꾸 저한테 누나는 평생 딸이라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예민한 거야. 이해해줘.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해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해 가을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목요일이에요, 어머니. 그래, 난 또 일요일인 줄 알았네. 허허.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러시니까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는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잠옷 차림으로 대문 밖을 서성이고 계셨지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밤에 어딜 나가시려고? 응? 너 누구니? 우리 집 도둑이냐?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순자예요. 순자? 순자가 누군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혈관성 치매로 보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앞으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시어머니, 제가 힘들 때 등을 토닥여 주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님,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빨리 오시래요. 뭐? 치매?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얼마나 든대? 많이 들면 곤란한데. 고모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께서 중요하지.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옳게. 자네 혹시 이번 기회에 엄마 재산 가로채려는 거 아니지? 치매 걸리면 판단력 없으니까 자네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고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 똑똑히 들어. 엄마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관리할 거야. 자네한테 맡겼다간 돈 다 날리겠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에 돈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바로 친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그날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시댁에 들이닥쳐서는 시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모조리 챙겨갔지요. 이건 내가 관리해야 안전해. 옳게. 자네는 엄마 간병이나 잘해. 그것밖에 못하잖아. 그날부터 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매 초기엔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도 있었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졌지요. 너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어머니, 저 며느리 순자예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안 생겼어. 당장 나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밀치시는 바람에 넘어져 팔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진짜 힘들었던 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또 그러셨네. 괜찮아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변을 바닥에 묻히시고 벽에 칠하시고 심지어 손으로 만지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똥오줌 묻은 이불을 빨고 어머니를 씻기고 다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일을 반복했지요. 등은 어머니를 업고 다니느라 굽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체구셨지만 매일 업다 보니 제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요.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왔다고 했습니다. 손은 독한 세제에 불어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똥오줌 묻은 빨래를 하루에도 몇 번씩 빨다 보니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났지요. 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갈라진 손은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이 바뀌셔서 새벽 2, 3시면 일어나 집을 나가려고 하셨지요. 어디 가세요, 어머니?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에요. 내가 왜 자? 나 회사 가야 해. 늦으면 큰일 나. 어머니는 이미 은퇴하셨어요. 회사 안 가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안 가면 잘려. 비켜. 어머니를 말리려면 문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힘이 세셨고 저를 밀치고 나가시려고 안간힘을 쓰셨지요. 어느 날은 제가 깜빡 졸았다가 어머니가 맨발로 대문 밖까지 나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잠옷 차림으로 골목길을 헤매시던 어머니를 찾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란. 어머니, 발이 꽁꽁 얼었어요.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당신? 왜 나를 붙잡아요? 저는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 얼어붙은 발을 녹여드렸습니다. 다행히 동상은 입지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한쪽 귀를 열어두고 어머니의 기척을 살펴야 했지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갔습니다. 제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35살의 나이에 마치 50대처럼 늙어버렸지요. 그런 저를 보며 시누이는 위로는커녕 더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우, 집구석에서 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 옳게 청소 좀 똑바로 안 해?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르곤 했는데 올 때마다 코를 찡긋거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고모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최선? 이게 최선이야? 엄마 옷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자네 제대로 안 씻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고모님. 하루에 2번씩 씻겨드리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핑계대지 마. 자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내가 돈 주고 요양보호사라도 구해야 하나? 정작 본인은 어머니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으면서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들춰보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지요. 옳게 솔직히 말해봐. 엄마 연금이랑 아버지가 남긴 건물 임대료로 자네 용돈 쓰고 있지? 어디 쓰는 데 없이 그 돈 다 모아둬야 해. 나중에 내가 확인할 테니까. 고모님, 그 돈은 어머니 병원비하고 기저귀, 약값으로 다 나가요. 제 용돈은 남편 월급에서. 거짓말.
너 같은 년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돈 빼돌리잖아. 저는 가계부를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께 들어가는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해둔 가계부였지요. 고모님, 여기 보세요. 기저귀값, 병원비, 약값, 영수증도 다 모아뒀어요. 신우이는 가계부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내가 직접 엄마 통장 확인해 볼 거니까 알아서 해. 결국 신우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저를 의심하고 무시하는 게 그에게는 일종의 우월감이었으니까요. 그 5년 동안 신우이가 해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은커녕 반찬 한 가지, 과일 한 봉지 사온 적도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야 겨우 얼굴을 비췄지요.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폐렴에 걸리셨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셨지요. 저는 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입원 준비하시고 가족분들 연락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님, 어머니께서 위독하세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뭐? 엄마가?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신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입원 수속을 밟고 어머니를 병실로 모셨지요. 링거를 맞으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순자, 순자야. 네, 어머니. 제가 순자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게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3시간 후에야 신우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온 신우이는 어머니의 침대가 아니라 제 쪽으로 먼저 왔습니다. 야, 너 엄마 통장 어디 있어? 너 엄마 정신없을 때 내 명의로 다 돌려놓은 거 아냐? 당장 내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제 팔을 붙잡는데 세상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너 같은 년이 우리 엄마한테서 돈 뽑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 다 알아. 링거병이 떨어지는 소리,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그 차가운 병실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내뱉고 계셨는데 그 딸이라는 사람은 엄마의 숨소리보다 엄마의 지갑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고모님, 통장은 고모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가진 거 없어요. 거짓말. 너 분명히 몰래 만든 통장 있을 거야. 엄마 연금 빼돌렸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5년 동안 제가 어머니 모실 때 고모님은 뭐 했어요? 발길 한 번 안 하시고 돈 한 푼 안 주시면서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인연이 지금 나한테 대들어? 네가 감히. 신우이가 제 뺨을 때리려는 순간 남편이 황급히 달려와 말렸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해요. 여기 병원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저희를 남겨두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빈소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로 만든 근조화환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지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지만 인사는 해야 했으니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문객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리는데 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 좀 봐. 눈물도 안 흘리네. 진짜네. 냉정한 거 아니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흘려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옳게 손님들한테 제대로 인사해요. 우리 엄마 체면 깎지 말고. 네, 고모님. 신우이는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은 달랐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김에 재산 정리 빨리 해야겠어. 옳게, 자네는 아무 기대도 하지 마. 단돈 1원도 안 줄 테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재산 얘기를 하는 신우이가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신우이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지요. 고모, 저 옳게 좀 봐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것 좀 보라고. 정말 그러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 아플 때 병원비 아깝다고 제대로 치료도 안 시킨 년이에요. 제가 돈 대줄까 했더니 사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 돈으로 다 쓴 거예요. 어머, 그래요? 저 여우 같은 게 엄마 통장을 어디다 숨겼는지 입을 싹 씻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분명히 돈 빼돌렸을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결국 전을 부치는 프라이팬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옳게, 왜 울어? 눈물 나와? 이제야?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비아냥거렸습니다. 고모님, 제가 정말 어머니를 속였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안 그러면 5년 동안 병수발을 들었겠어? 다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진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공짜로 하는 일이 어디 있어? 다들 속셈이 있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고 상위에는 어머니께 올릴 제사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사람들이 음복을 하려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다 모셨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얘기인데? 신우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신우이를 쳐다봤지요. 이게 뭐예요, 고모님? 제가 묻자 신우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제 얼굴 앞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건 우리 엄마가 생전에 작성하신 공정증서야. 엄마가 제정신일 때 저 상가 건물이랑 현금 자산 전부 나한테 넘기겠다고 하셨어. 뭐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누나, 이게 대체. 읽어봐. 똑똑히. 여기 엄마 도장 찍힌 거 보여? 엄마가 직접 도장 찍으셨어.
그리고 여기 며느리 김순자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고모님, 어머님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사흘입니다. 어떻게 사무제 날에 형제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바란 건 돈이 아니라 뭐? 사랑? 효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네 같은 년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면서 속으론 돈 계산하고 있잖아. 신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척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은 서류를 들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고모님, 이 서류는 대체 언제? 작년 봄이야. 엄마 치매가 심해지기 직전에 공증사무소에 다녀왔어. 엄마가 정신 멀쩡할 때 직접 하신 거라고.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랑 나가요라고 하며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던 날.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영숙이가 참 효녀야. 케이크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왔어라며 좋아하셨던 그날. 신우이는 그날 어머니의 흐릿한 정신을 이용해 이 끔찍한 서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모님,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제가 5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며 어머니 모실 때 고모님은 발길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가져가겠다고요? 당연하지. 난 딸이야, 딸. 넌 그냥 남이라고. 엄마가 날 사랑하셨으니까 이런 서류를 만드신 거야.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머니를 속여서 도장을 찍게 한 게 사랑이에요? 속인 게 아니야. 엄마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라고. 저는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전세금도 들어있는데 저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립니까? 제가 5년 동안 흘린 땀은요? 제 청춘은요? 제가 받은 멸시와 모욕은 다 어디로 갔어요? 신우이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다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어디서 어른 대접 받으려고 목소리를 높여? 너 같은 건 우리 집안 종년이나 다름없었어. 엄마 병수발.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냐? 유산 탐나서 잘 보이려고 설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고모님. 야, 저기 구석에 처박힌 내 낡은 보따리랑 신발들 다 내놨으니까 군소리 말고 꺼져. 당장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 신우이는 정말로 현관문 앞에 제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들을 던져놓았더군요. 제가 아끼던 옷들, 어머니께서 사주신 카디건, 남편이 선물한 스카프, 모두 다 쓰레기처럼 구겨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고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비켜. 안 비켜? 신우이가 저를 밀쳐내고는 제 옷가지들을 대문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바닥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좀 말려줘요. 미안해. 누나가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도 신우이의 기세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56살 되던 그해 겨울, 저는 5년간 정성을 다해 모신 시어머니의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비닐봉지에 담긴 제 옷가지들을 끌어안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동생만 있었는데 동생네도 형편이 어려워 폐를 끼칠 수가 없었지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동네 목욕탕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손은 시려서 감각이 없었고 발가락은 얼얼하게 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5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인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만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때 품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만져졌지요.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아가, 이거 절대로 지금 열어보지 마라.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니 낡은 수첩 한 권과 조그만 열쇠 하나,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착한 내 새끼 아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그리고 영숙이가 너를 괴롭혔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치매에 걸렸지만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건 아니란다.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봤어. 밤마다 나를 씻기고 빨래하고 내 똥오줌을 치우는 너를 봤단다. 영숙이가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던 날을 기억하니? 그날 영숙이는 나를 공증사무소에 데려갔어.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지. 엄마, 이거 안 찍으면 올케가 엄마 재산 다 가져가요. 엄마는 딸인 저한테 줘야죠? 라고 하더구나.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 영숙이의 눈이 너무 매서웠거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단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를 거야.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진짜 내 마음을 너에게 남기기로. 영숙이가 가져간 건 가짜야. 진짜는 따로 있단다. 마당 구석, 내가 평생 아끼던 커다란 장독대를 기억하니? 그 밑을 파보거라. 거기에 내 삶을 보상해줄 진짜 내 마음을 숨겨뒀다. 그리고 이 수첩을 봐라. 여기에 영숙이가 나를 어떻게 다뤘는지 다 적어뒀어.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히 적었단다. 내가 치매 걸렸어도 이런 건 기억했거든. 이걸로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아가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해도 하늘은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줄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며느리. 시어머니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을, 제가 참아낸 고통을, 제가 견뎌낸 모욕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속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오늘 영숙이가 와서 나를 공증사무소에 데려갔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엄마, 올케가 엄마 재산 노리고 있어요. 이거 안 찍으면 다 빼앗겨요라고 했다. 나는 무서워서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아가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영숙이가 거짓말을 한 거다. 2022년 4월 3일. 오늘 밤에 실수로 변을 바닥에 쌌다.
아가가 아무 말 없이 치워줬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치워드릴게요라고 하며 웃어줬다. 나는 너무 미안해서 울었다. 2022년 5월 20일, 영숙이가 와서 아가에게 소리를 질렀다. 집 청소도 제대로 못해? 라고 했다. 하지만 아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한다. 영숙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오늘 새벽에 집을 나가려다가 아가에게 붙잡혔다. 아가의 팔에 내가 핥힌 상처가 났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미쳤나 보다. 2022년 9월 30일, 영숙이가 와서 내 통장을 가져갔다. 엄마, 제가 관리할게요. 올케한테 맡기면 위험해요라고 했다. 하지만 아가는 단 한 번도 내 돈을 탐낸 적이 없다. 2023년 1월 5일, 오늘 아가가 내 발을 씻겨줬다. 발에 물집이 생겼는데 조심조심 닦아줬다. 아가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미안하다. 2023년 6월 12일, 영숙이가 와서 엄마는 이제 요양원에 가야 해요라고 했다. 아가가 제가 모실게요라고 했다. 영숙이는 올케가 엄마 연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라고 했다. 하지만 아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2023년 10월 20일, 아가가 밤새 나를 지켰다. 내가 나가려고 해서 아가가 문을 붙잡고 있었다. 아침에 보니 아가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미안하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속에서도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제 모습을, 시누이의 만행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저는 일기를 읽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모셨다는 걸, 시누이가 저를 괴롭혔다는 걸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숨쉬기가 힘들다. 아가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흘린 눈물을 내가 하늘에서 닦아줄게. 장독대 밑을 파보거라. 거기에 진짜 내 마음이 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집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순자야. 누나가 비밀번호 바꿔버렸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경찰을 부르든지 자물쇠를 따든지 해. 어머니께서 남기신 게 있다고. 뭐? 어머니가? 저는 남편에게 편지와 일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제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았어. 내가 변호사 선임할게. 그리고 경찰도 부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인부들을 데리고 옛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는 벌써 그 집을 차지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았더군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시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올케,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고모님, 비켜주세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게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남긴 건 다 나한테 있어. 아니에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저는 변호사와 경찰, 그리고 인부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집 마당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고모님, 이건 아직 고모님 집이 아니에요. 상속 등기도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엔 제 전세금도 들어있어요. 저도 권리가 있어요. 너 지금. 시누이가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말렸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일단 이분 말씀 들어보죠. 저는 인부들에게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마당 구석, 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시던 가장 큰 장독대였습니다.
저 장독대를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부 2명이 장독대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 밑에는 딱딱하게 굳은 흙이 있었지요. 여기를 파주세요. 네. 인부가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삽질을 하는 동안 신우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신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더 파자 단단한 무언가가 삽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인부가 손으로 흙을 헤치자 겹겹이 비닐에 쌓인 낡은 철제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신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서 주신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부동산 권리증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부동산 권리증입니다. 상가 건물의 진짜 권리증이에요. 네. 그럼 고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 사본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가짜야. 내가 가진 게 진짜라고. 확인해 보면 알겠죠. 변호사는 상자 안에 있던 다른 서류들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사본, 예금 증서, 그리고 또 하나의 공정 증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그 공정 증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 공정 증서입니다. 날짜는 2023년 11월 25일. 돌아가시기 3일 전이네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나 박순이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내 딸 영숙이 나를 협박하여 만든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나의 진짜 뜻은 다음과 같다. 상가 건물과 모든 현금 자산은 며느리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5년 동안 나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었다. 그녀야말로 내 진짜 딸이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신우이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엄마가 치매 걸렸는데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어. 여기 공증인의 확인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사의 정신감정서도 첨부되어 있네요. 박순이는 간헐적으로 정신이 명료한 상태를 보이며 유언 작성 당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수첩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변호사에게 보여주자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직접 쓰신 일기입니다. 날짜, 시간, 사건이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신우이가 어머니를 괴롭힌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오전 10시. 영숙이가 나를 차에 태웠다.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라고 했다. 하지만 간 곳은 식당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였다. 엄마, 여기 도장 찍어요. 이게 뭔데? 올케가 엄마 재산 노리고 있어요. 이거 안 찍으면 다 빼앗겨요. 정말? 네. 빨리 찍어요. 나는 무서워서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아가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영숙이가 나를 속인 것 같다. 너무 화가 난다.
2022년 5월 20일 오후 3시, 영숙이가 집에 와서 아가에게 소리를 질렀다. 집 청소도 제대로 못해? 엄마 옷에서 냄새 나잖아. 하지만 아가는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했다. 나도 봤다. 영숙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가가 불쌍하다. 2022년 8월 10일, 영숙이가 나한테 물었다. 엄마, 올케가 엄마 통장 건드린 적 없어요? 없어. 정말요? 엄마 연금 빼돌리고 그런 거 없어요? 없다니까. 에이, 엄마는 치매 걸려서 모르는 거예요. 영숙이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가는 단 한 번도 내 돈을 건드린 적이 없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우이가 어머니를 협박했던 일, 저를 괴롭혔던 일, 어머니의 통장을 가져간 일,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모님,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보셨나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고모님이 어머니를 속여서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도, 고모님이 저를 괴롭혔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다고요. 어머니는 고모님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고모님은 어머니를 이용만 했잖아요. 고모님의 사랑은 가짜였어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이 일기장과 유언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부인이 가지고 계신 공정증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협박하여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또한 고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채려 한 것은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우이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몫을 받으려고 부인의 몫은 법이 정한 만큼입니다. 그 이상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가려 한 것은 범죄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만든 공정증서는 무효 판결을 받았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 공정증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신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이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제 몫을 받으려고 부인의 몫은 법이 정한 만큼입니다.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는 것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려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 신우이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신우이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후 신우이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의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돈으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평소 씀씀이가 커서 저축한 돈이 많지 않았지요. 결국 신우이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한 방에 회복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요. 신우이가 투자한 주식은 폭락했고 신우이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올케 좀 도와줘. 나 이러다 집 빼앗길 것 같아.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고모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옳게, 제발. 나도 사람이야. 나도 잘못했어. 고모님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스스로 책임지셔야죠. 저는 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고모님도 이제 혼자 감당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지요. 한때 저를 종년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신우이가 이제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상가 건물을 받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물을 임대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뭘 원하셨을까?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아가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해도 하늘은 너를 지켜볼 거야. 착한 아이.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1층을 무료 급식소로 만들기로. 여보,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무료 급식소? 그럼 수입이 줄어들잖아. 괜찮아. 어머니께서 주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도울게. 저는 1층을 급식소로 꾸몄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반찬 정말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더 값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나 어머니의 첫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제사상 앞에 앉아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밖으로 나가보니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해 사이에 신우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고모님, 올케. 나 엄마 제사 지내러 왔어. 신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은 신우이는 어머니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신우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저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올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우이는 이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나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신우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모님, 일어나세요. 저는 신우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올케. 고모님, 저는 고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고모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은 너무 컸으니까요.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도 사람이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스스로를 괴롭히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조기 한 마리를 싸서 신우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머니께 올렸던 거예요. 옳게. 나는. 고모님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바르게 사세요. 그게 어머니께 하는 진짜 효도일 거예요. 신우이는 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신우이는 돌아서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용서도 아닌 그저 안타까운 마음. 신우이도 결국 피해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욕심이라는 병에 걸린 피해자. 그 병 때문에 가족도, 돈도, 자존심도 모두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 저는 이제 67입니다. 주름살이 늘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마음만은 평온합니다. 매일 아침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저녁엔 남편과 산책을 합니다. 돈이 많진 않지만 행복합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였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우이는 가끔 급식소에 찾아옵니다. 말은 없지만 제가 내어주는 밥을 받아 먹고 갑니다. 저는 묻지 않습니다. 신우이의 삶이 어떤지, 후회하는지, 행복한지. 그건 신우이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니까요.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을 쓸며 저는 가끔 하늘을 봅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내 딸아.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도 결국은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었습니다. 인생 참 길고도 짧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 믿고 저는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위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셔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